말론 브란도 워터프론트. 안녕하세요. 뚱찌 시네클럽의 베니스 영화제 은사자상 시리즈 세 번째 영화는 워터프론트입니다. 1954년 엘리아 카잔 감독의 영화죠. 이 영화는 베니스 은사자상 이외에 당시 아카데미상을 거의 휩쓸듯이 했습니다. 8개 부분 수상을 했으니까요. 감독상 엘리아 카잔, 말론 브란도 나무주연상, 에바 마리 세인트 여우조연상, 버드 슐버그 극본상, 편집상, 다양한 상을 수상을 했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투자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금액을 벌어들였던 미국에서만 흥행적으로도 성공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또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영화 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건데요. 저 역시 10대 때 한 40년 전에 이 영화를 보고 그 잔상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데요.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영화 공부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수님 중에 노엘 버치라는 미국 교수님이 계셨는데 나중에 프랑스로 귀화를 하셨죠. 헐리우드 영화를 주로 맡아서 강의를 하셨는데 지금도 아마 생존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책도 많이 쓰시고 영화 감독으로도 일을 하시고 엄청난 열정을 가진 분인데 특히나 이 엘리아 카잔에 대해서 그 경멸스러운 그분의 그 배신자 낙인은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왠지 그 이후에 엘리아 카잔 감독의 영화를 꺼내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거리의 공황,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비바 자파타, 그리고 특히나 이 워터프론트 뒷부분의 세 작품은 다 말론 브란도 주연이네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 리뷰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첫 번째는 예전에 영화를 봤을 때는 뒷배경을 전혀 모르고 본 상태라 아주 순수한 시선으로 보았고요. 이번에는 메카시즘이라는 그 배경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기 직전 한 몇 년 전까지 거의 메카시즘 광풍이 절정에 치닫고 있었어요. 메카시즘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술계, 특히 영화계에서 공산주의와 관련된 싹을 자르자는 일종의 마녀 사냥인데요. 과거 엘리아 카자는 공산당에 가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력으로. 첫 번째 청문회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두 번째 청문회에서 이제 위에서 압박을 하는 거죠. 더 이상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8명의 친한 동료의 이름을 일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배신자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 뒤에 이 영화가 일종의 자기 변명,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방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 영화에서는 칼 말덴이 분했던 베리 신부 역이 있거든요. 베리 신부는 실질적으로 모델이 있습니다. 코리단 신부라고 뉴욕 부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압박하던 조합, 갱들이 관련된 그런 단체죠. 그 단체하고 아주 그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그 신부입니다. 실화에 좀 근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영화의 줄거리를 제공했던 거는 뉴욕 선이라는 신문에 게재를 하고 있었던 말콤 존슨이라는 사람의 루포 기사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뉴욕 부두에 관련된 그 조합의 부패한 부분들, 그 조합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하는 그 갱들에 대한 기사였고요. 그 기사에다가 그 코리단 신부의 실질적인 노동운동, 그런 걸 같이 조합해서 버드 슐버그가 시나리오를 쓰게 됐죠. 그런데 이 시나리오하고 영화 만드는 준비 작업은 상당히 오래 전에 기획이 됐고요. 그런 이유로 즉각적으로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거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제작자를 찾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영화 자체가 다루는 주제가 정치적, 사회적 상황하고 좀 민감하게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제작자가 또 선뜻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프리카 여왕 존 휴스턴 감독 샘 슈피겔의 제작인데요. 샘 슈피겔하고 존 휴스턴은 같이 합작해서 호라이즌 픽처스라는 영화사를 영국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화를 찍고 나서 결별을 해서 존 휴스턴은 떠나고 샘 슈피겔은 그 뒤에 데이비드 린 감독의 화이강의 다리, 특히나 아라비아 로렌스 같은 대작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 영화사에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겠다 해서 샘 슈피겔이 결국 이 영화의 제작자가 되는 거예요. 호라이즌 픽처스라는 아주 작은 제작사에서.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인공인 테리 말로이 역을 하기를 원했던 배우가 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죠.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 역을 엄청 좀 갈망을 했죠. 그런데 당연히 제작자나 엘리아 카잔 감독은 마론 브란도가 해주길 원했습니다. 근데 마론 브란도는 되게 시큰둥했죠. 그러니까 나름의 수를 짜낸 거죠. 마치 폴 뉴먼 같은 액터 스튜디오에서 배출이 된 배우죠. 폴 뉴먼한테 마치 역을 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연습을 시키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화가 난 거죠.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결국 말론 브란도가 이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말론 브란도의 상대 배역은 에바 마리 세인트인데요. 에바 마리 세인트 하면 처음으로 막 떠오르는 배역이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히치콕 감독의 영화 탁 들어오는데요. 사실상 이 영화가 그녀의 첫 제대로 된 영화 작품입니다. 그전에는 연극이나 마찬가지로 또 액터 스튜디오에서 출발을 한 배우고요. 연극하고 TV 시리즈물 정도 하다가 이 영화를 통해서 여우 조연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TV로 돌아가서 아주 각광을 받는 TV 연기자가 되고 난 다음에 59년에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해서 캐리 그란트하고 대단한 또 인상을 남겨주죠. 그리고 엑소더스 같은 오토 프로멘저 감독의 영화에도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엄청나게 다양한 두 갈래의 커리어를 이어가죠. 그래서 그 스타의 거리, TV와 영화 부분에서의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두 군데 다 그 별로 새겨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영화에서 에바 마리 세인트의 연기는 되게 날것의 느낌? 그냥 가꿔지지 않은 도화지의 느낌. 그래서 말론 브란도의 연기가 좀 더 잘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영화에서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카데미 음악상 레너드 번스타인이 받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음악적인 부분이 잘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위대한 지휘자고요. 특히 사이드 스토리, 온 더 타운 같은 뮤지컬 영화에서의 음악이 중요한데 사실 이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좀 극적인 반전에서 타악기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그렇지만 한쪽 축에서는 이 영화의 시작처럼 그 호른의 느낌 아주 우수해져지면서 심리적인 그 변화무쌍을 전해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잘 전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악기가 또 연결되거나 다른 악기로 대체돼서 어느 부분에선 튜바 같은 거로 대체돼서 연주가 되기도 하고요. 영화 시작하면서 제가 잠깐 길게 보여드린 그 부분들은 이 영화의 메인 테마식으로 계속 흐르는 그런 음악들입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부분도 상당히 그 날것의 느낌을 뉴욕 부두의 밤길이라든지 그 곳에서 정말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불황자 같은 주인공 테리 말로이 그를 사랑하게 된 이 이디 역을 맡은 에바 마리 세인트의 느낌이 잘 표현되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영화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그 날것의 느낌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칼말덴이 분한 베리 신부가 너무 같은 방향으로 자주 등장해서 말론 브란도를 독려하고 선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그 지나치게 많은 대사들을 제외하면 거의 완벽한 수준의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영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말덴, 리 제이콥. 칼 말덴은 엘리아 카잔하고 상당히 친분이 있으면서 엘리아 카잔 영화에서 베리 신부 역을 맡고 있습니다. 외향적인 연기를 잘하는 그런 배우죠. 바로 전 영화 교수목에서도 봤습니다. 전혀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그 연기하는 스타일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리 제이콥, 여기서 자니 프렌들리, 악덕 조합의 대표로 마치 깽단 두목처럼 나오는 리 제이콥입니다. 리 제이콥은 몇 년 후에 찍게 될 제 동영상에서 보셨습니다. 서부의 사나이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게리 쿠퍼가 예전에 악행을 저지르다가 지금은 다시 선한 인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와중에 예전에 자신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던 리 제이콥, 딱 뽑힌 정말 악당 중에 악당 역으로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리 제이콥입니다. 자, 여기서 약간 플루 스타일의 음악으로 메인 테마가 바뀌면서 로드 스타이거, 팻 해닝, 제임스 웨스터필드 배우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로드 스타이거 유명한 또 배우죠. 전당포, 밤의 열기 속으로 제가 얼마 후에 또 올리게 될 영상이 있습니다. 뚱찌 이탈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에서 주벨이라는 영화를 올릴 건데요. 델머 데이비스 감독, 교수목의 감독입니다. 그 영화에서 핑키라는 역으로 나오는데요. 로드 스타이거에 딱 들어맞는 명연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말론 블란도가 분한 테리 멀로이의 형인 찰리로 나옵니다. 찰리는 리 제이콥이 분한 자니 프렌들리 회장의 마치 그 오른팔 같은 인물이죠. 실질적으로 힘을 쓰는 인물이 아니고요. 브레인입니다. 변호사이자 치밀한 인물인 거죠. 맨 마지막에 제임스 웨스터필드는 여기서 빅맥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빅맥은 그 이름처럼 아주 거대한 덩치에 아침에 부두원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티켓을 나눠주는 거죠. 마치 자신이 매번 그날 일할 사람을 선별하는 아주 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위에 토니 갈란토, 타미 모리엘로, 맨 마지막에 에이비 사이먼. 이 세 명은 전직 헤비급 복서입니다. 이 영화에서 자니 프렌들리가 악한 깽당 두목 같은 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대동하고 있어야 되는 좀 험악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험악한 사람들이 이 세 명의 인물로 거의 상징으로 되는 겁니다. 이 셋의 공통점은 조 루이스, 1930년대 전설의 헤비급 챔피언에 맞서 싸운 도전자들입니다. 이 셋은 다 KO패를 당하는데요. 그 중에 토니 갈렌토는 중간에 조 루이스한테 다운을 한번 뺏기도 합니다. 셋 다 단순한 헤비급 복서가 아니라 정말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죠. 토니 갈렌토는 여기서 오른팔 역 트럭이라는 역을 맡고 있고요. 타미 모리엘로는 여기서 툴리오, AB 사이먼은 바니 역할을 맡는데요. AB 사이먼은 또 어마어마한 덩치의 사나이입니다. 정말로 거인 같은 느낌이 들어오는 인물이라 나중에 영화 보시면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직 복서, 이 영화에서 권투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주인공인 말론 브란도도 전직 복서 출신이고요. 자니 프렌들리는 계속해서 TV를 통해서 유일하게 관심사는 복싱을 보는 겁니다. 카마리 세인트, 여기서 이디 역을 맡고 있고요. 버드 슐버그, 아카데미 촬영상도 받았는데요. 촬영 감독은 보리스 카우프만, 러시아 촬영 감독이죠. 특히나 프랑스로 넘어가서 시적 레알리즘의 정수라고 일컬어지는 아탈랑트, 장비고 감독의 영화죠. 그 아탈랑트를 이 감독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 레나드 번스타인, 위대한 주의자이자 저는 이 영화에서는 좀 더 심리적인 부분하고 아주 그 폭발적인 리듬을 가지는 그런 부분은 또 레너드 번스타인의 또 하나의 장기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 오고 간다. 심리적인 메인 테마의 다양한 변주를 통해서
이 영화가 줘야 하는 우수에 어두우면서도 그 안에 서정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좀 날것의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다. 샘 스피겔 제작자고요. 마지막에는 잉글리시 호른 같은데요. 바바바바 메인 테마가 옮겨지면서 갑자기 타악기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왼쪽에 거대한 배가 있는데요. 저 배는 제노바에서 출발하는 당시 1200명의 승객을 실을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여객선입니다. 안드레아 도리아라고요. 이 영화에서 이 배를 볼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 중에 하나겠죠. 여기가 조합원들의 공간인 거죠. 저기서 여러 명이 나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제이콥, 여기서 자니 프렌들리, 여기 보스 역이죠. 그 뒤에 마론 브란도 따라 나오고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오른팔, 말씀드린 대로 토니 갈렌토고요. 그 뒤에 타미 모리엘로, 맨 뒤에 어마어마한 덩치에 좀 기인 같은 인물로 나오는 저 배우가 A.B. 사이먼, 바니 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너가 알아서 해, 알았지? 뭔가 지시를 받는 듯 하고요. 수평적인 운동이 이제 수직적인 카메라의 무브먼트로 바뀌고요. 마론 브란도를 잡는 거죠. 조이 부릅니다. 왜 그러는데? 너 새 한 마리가 나한테 있어. 다리에 밴드 보고 알아냈어. 이 새는 비둘기고요. 둘 다 경주용 비둘기를 옥상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거 전해주고 싶은데 데니 보인가 보네. 지난번 시합에서 잃어버렸어. 안 돼. 요새 조심해야 돼. 너도 알지.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 치안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한 행위를 감시하는 경찰 같은 기관인 거죠. 그런데 이 부두 조합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요구하는데 바로 이 조이가 내일 부패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불안한 겁니다. 알았어, 지붕 위에서 보자. 갑자기 카메라가 위로 쭉 올라가고요. 여기에 누군가 대기하고 있는 두 명을 보여줍니다. 지금 빨랫줄에 널려있는 빨래가 아주 조악하게 수직으로 좀 널려있는 것 같은 느낌은 마치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림에서 나오는 도살된 그 피개덩어리, 도살된 육고기 같은 그런 성육점에 고기들이 매달려 있는 그 느낌이 좀 듭니다. 번스타인 다운 리듬감 긴박한 음악이 흐르고요. 저는 이 장면 갑자기 새를 날립니다. 마치 조이의 그 새장으로 저 새가 날아가도록 바라는 듯이 마치 자유를 찾아서 저 새를 띄어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수평적인 느낌으로 왔죠. 자니 플랜드리의 술집에서 누군가 나오고요. 그 공간을 뚫고 저 멀리에서 말론 블란도가 걸어 들어오는데요. 이 왼쪽이 타미 모리엘로, 여기서 튤리오 여기고요. 여기 중간에 토니 갈렌토, 오른쪽에 로드 스타이거. 마론 블란도의 형이죠. 어떻게 됐어? 지붕 위에 갔어. 피저는 흰색이야. 저렇게 밀려서 떨어져 죽습니다. 불이 켜지고요. 좀 전에 비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그가 지붕에 있었어? 형은 그렇게 얘기했고요. 동생인 마론 브란도는 비둘기 흰색이야. 서로 얘기하는 관점이 좀 다른 거죠. 내일 그가 부르려고 했는데 이제 말할 수도 없게 되었네. 얘기만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자기 보고 불러내라고 했던 거거든요. 주의만 줄 거라고 해놓고 죽여버리면 어떡해. 압력만 조금 넣을 줄 알았지. 그렇게 옥상으로 불러가지고 밀어서 떨어 죽일 줄은 몰랐지. 본인으로 하여금 조이를 유인해내게끔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형은 아마 좀 싸웠을 수도 있지. 토니 갈렌토 트럭 오른팔이죠. 요즘 그 조이가 자니 프렌들리 우리 보스에 대해서 너무 쓸데없이 많이 떠들렀어. 와우.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할 줄이야. 이런 느낌이죠. 나쁜 애는 아니었어.
노래는 잘했지만 날지는 못했어. 의미심장하죠. 나불대면서 자신들의 보스의 비리를 폭로하려고나 했지 실질적으로 밀어 떨어뜨리니까 날지는 못했네. 뭔가 분위기를 좀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 형이 술 한잔 살까? 아니야. 됐어. 나중에 내가 글로 갈게. 벌써 마론 브란더의 카리스마 엄청 나죠? 좀 전에 조이 도일이 죽었고요. 베리 목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5년 전에 우리 앤디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떠밀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서가 될 만한. 내가 이 일하면서 배운 거 한 가지는 저 꼴나기 싫으면 묻는 말에 대꾸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거지. 에바마리 세인트고요. 죽은 조이 도일의 누나예요. 누가 우리 조이 같은 애를 죽였을까요? 시체 위에다가 신문지로 저렇게 덮는 걸 보고 완전히 너무 흥분해가지고 시간과 믿음으로 아픔은 치유될 거라고 하니까 시간과 믿음 따위 교회로 오라고요? 당신 교회에서 뭐 하는데요? 성자가 교회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도대체 누가 내 동생을 죽였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말론 브란더는 들어가고 사람들은 다 권투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니 프렌들이 옆으로 다가오는 이 배우가 제임스 웨스트필드입니다. 빅맥이고요. 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관심이 별로 없는 듯 오로지 권투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여기 토니 갈렌토, 그 뒤에 제가 거대하다고 말씀드렸던 에비 사이먼. 내일 바나나 배 들어오는데 우리 의도적으로 파업하면 바나나는 곧 썩잖아요. 그럼 돈 좀 벌 수 있을 텐데. 삼촌이 조카 대하듯 말론 브란도를 대합니다. 켈리가 우리한테 돈을 안 빌린대요. 빅맥이 그렇게 만드나 봐요. 우리 마누라 조카잖아. 걔한테 일자리 안 주면 나 죽어. 내가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거야. 자니 프렌들리 보스가 그렇게 얘기하고요. 수금을 받았고요. 돈을 세보라고 합니다. 옆에서 형도 밀고요. 두뇌 개발에도 좋으니까 한번 세봐. 제가 무슨 두뇌가 있어요. 빅맥은 비우는 거죠. 얘기하다가 자기가 세는 걸 까먹었다고 합니다. 니 형 찰리처럼 좀 두뇌 개발에 신경 좀 써봐. 빅맥이 놀리는 거죠. 얘는 10까지 세는 거밖에 못할 거예요. 권투했으니까 레프리가 10까지 세는 거밖에 모를걸? 뚱보 아저씨 오늘 농담 재미없네요 하고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너희들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조 때문이에요. 좀 오버하고요. 오늘 과음도 좀 했어요. 나도 마음 약해. 조 죽은 거. 부두 사람한테 얘기해봐. 내가 어떻게 이 조직을 키웠는지. 우리 어머니 경비 월급으로 자식 10명 키웠어.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 목 한번 보여줄까? 목에 칼을 맞은 상태에서 자니가 놈들을 쫓아갔지. 네 마음이에. 지금 나는 그 어려움을 뚫고 1년에 7만 2천 달러를 정당하게 버는 수준에 올라왔단 말이야. 잘 봐달라고 돈 주는 웃돈까지 하면 돈이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이 생기는 줄 알아? 아마 우리는 이 뉴욕 전체, 미국 전체에서 제일 돈이 많이 생기는 부두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 임마. 그런데 그 조이가 위원회에 가서 죄다 풀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걸 모른 채 하라고? 그걸 감수하라고? 그래도 자니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를 미리 얘기는 해줬어야죠. 그때 갑자기 좀 더 사건이 격화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옆에서 아까 돈 준 거 세보니까 모자라는데요? 자니가 나타납니다. 너 50 내놔? 잘못 세웠나 봐요. 너 다시 너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 너 따위는 필요 없어. 여기 이 인물이 이제 에비 사이먼입니다. 정말 거대하고 인상이 험악하죠. 50달러를 주면서 넌 나 책 하나 다름없어.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귀여운 녀석 제일 위에다가 배치를 하라고. 위에는 잡지만 보고 감시만 하는 그런 아주 그 꿀 보직이라고 할 수 있죠. 아래로 가면 이제 하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일 번호 1번 주면서 제일 좋은 위치에다가 올려보내. 빅맥한테 얘기하니까 빅맥이 안 입고 온 거죠. 커피만 마시고 놀아. 아주 좋은 느낌으로 보는 거죠. 그때 형이 항상 네 편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 명심하라고. 그걸 왜 있겠어? 고맙습니다, 자니. 페이데이 월급날이다. 많이. 지금 대화에서 보면 부두에서 일하는 아내도 일종의 계층이 있는 겁니다. 제일 아래에서 가장 어려운 하역 작업을 하는 거고요. 좀 전에 말론 브란도가 배치받은 그 자리처럼 위에서 설렁설렁 노는 그런 자리가 있고요. 부두를 제외해서는 평지 그리고 아파트층 맨 꼭대기에는 비둘기를 키우는 장소가 있습니다. 꼭대기죠. 음악이 약간 하프 음악이 나오면서 약간 천상의 느낌. 저 위에 저렇게 보이는 거는 TV 송수신기죠. 하프 음악이 느껴지면서 꼭대기에 세 장으로 향하는 골든 워리어. 뭐 주려고 했는데 내가 일찍 일어나서 벌써 다 줬어. 얘들 팔자가 최고네. 먹고 자고 미친 듯이 날아다니고 벌써 날아다니는 그런 상징에 대해서 나오죠. 위로 향하고 싶은 그 욕망, 자유에 대한 갈망. 쟤들은 그냥 날고 먹고 새끼나 잔뜩 낳으면 되니까 얼마나 편하게 사는 거야. 가봐야겠다. 바닥에 물 흘리지 마. 애들 감기 걸려. 이런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나름 생각이 되집니다. 물이라는 거, 바닥에 흘린다는 거, 잠식된다는 거. 물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늘 물 가까이에서 일하는 거고, 물은 가장 바닥하고 가까운 거고, 위험이 있는 공간이고, 나중에 영화가 결말로 치닫으면서 물이라는 상징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으실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해서 1부를 마감하고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